자, 51강입니다. 이제 절반 넘어섭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 후기 경제사, 경제 상황의 변화, 진짜 이쪽 파트, 지금까지 경제사를 다 합친 것보다도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은 이러했어라고 뭔가 선택지로 나오든지 간에 아니면 단독 문제로 조선 후기를 물어보든지 간에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을 알아야죠. 지금까지 기출문제 푸는 과정에서도 선지에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이다라는 선택지들이 꽤 있었습니다. 책으로 하나하나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 어렵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양법이 이렇다라고 이야기식으로 듣고 시험에는 이렇게 기출된다, 그것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 후기 농업의 특징인데, 농업의 특징 밑에 또 이양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 교재에 있는 농업의 특징 이야기만 들을게요. 농업의 특징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 이양법이 전국 확산됩니다. 이양법이 전국 확산되면 광작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양법 이야기를 미리 해버릴까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세요. 186페이지에. 여러분, 이양법은 모내기입니다. 뭐를 모내기 해보셨나요? 벽씨를 뿌리면 벽씨가 막 자라날 때 잡초가 경쟁을 합니다. 그럼 농부 입장에서는 벽씨를 살리고 잡초를 제거해 줘야죠. 이 잡초를 제거하는 노동력을 김매기 노동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모를 인공논인 모판에서 따로 키워가지고, 우리 손만 하나요? 아니면 더 크나요? 이만한 모를 논에다 물을 들이대고 여러 사람이 십시일반 두레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요, 마을 사람들 그 상부상조 정신 아시죠? 어느 누구집 모내기 한다, 나란히 서가지고 이상한 노래 부르면서 뭐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꼽는 거죠. 그럼 일단 여러분, 모내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봄에 가뭄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모내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정부가 금지했기 때문이에요. 자, 좋습니다. 모내기를 했습니다. 모내기를 했는데 이제는 잡초와 경쟁에서 이기죠. 왜? 모는 커져 있는 상태에서 모판에 심어져 있는 거고, 잡초는 이제 막 싹이 자라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농부 입장에서는 뭐가 반듯하게 심어졌기 때문에 그 논에 들어가가지고요, 신발 벗고 맨발로 들어가서 뭐와 뭐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하고 발로 밀고 다니면 잡초가 죽어줍니다.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는 김매기 노동력이 사라지는데, 실제로 벽씨를 뿌려가지고 벼가 생산될 때까지의 노동력의 80%를 차지하는 게 잡초 제거하는 김매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김매기 노동력이 사라지니까 모내기 할 때 서로 간에 도와주면서 모내기를 하면 나중에 한 사람이 넓은 농경지를 농사지을 수 있게 된다. 그게 넓을 광작인데, 평균 직파, 직접 벽씨를 뿌릴 때보다 이양법 모를 심었을 때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범위가 5배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광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밑에 지금 오른쪽 아래 이양법 보세요. 분명히 고려 말의 경상도에서 아마 모내기가 처음 시작된 것 같고, 조선 전기의 남부지방에서 이모작이 가능해진 것 같아요. 벼와 보리를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 가면 이 이양법이 전국 확산되면서 광작이 가능해져 버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지주가 있고 5명의 소장농이 있었는데, 이제 지주 입장에서는 1명의 소장농만 필요합니다. 나머지 4명의 소장농을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4명의 소장농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소작지를 잃고 쫓겨납니다. 이 쫓겨난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도시나 광산이나 포구로 갑니다. 도시 가서 일당 받고 일을 합니다. 광산 가서 막 금 캐고 은 캐고 석탄 캐고 일당 받고 일합니다. 포구에 가서 막 세금 나르고 그렇게 일당 받고 일합니다. 이들을 임금 노동자라고 해요. 미리 이야기하는데 조선 후기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 조선 후기 이양법이 전국으로 확산돼서 광작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임금 노동자가 출현한다. 임노동자 출현. 이걸 농민의 계층 분화로까지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나중에 사회사 가서 신분제도에서 농민의 계층 분화 이야기할 때 이양법이 전국 확산되어서 광작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농민이 계층 분화되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86페이지의 위쪽, 이양법이 전국 확대돼서 광작이 가능해지고 농민이 계층 분화된다. 이해되십니까? 먼저 농업만 보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1번에 나왔습니다. 2번, 12법이 이제 더욱 발달하니까 휴경지가 완전 소멸한다. 근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니고요. 3번, 농종법, 견종법, 벌써 한 3번째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농종법이 1항에, 견종법이 꼬랑에 씨를 뿌리는데, 이게 조선 전기나 후기 모두
농종법을 시행했던 밭에서 견종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맞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리시설 건너뛰시고요. 여러분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상품작물이 재배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동법 시행으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니까 농작물을 생산해서 팔려고 하는 상품작물이 나오는 건데 최고의 상품작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인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막 담배라든지 이런 상품작물 재배한다는 거. 그 다음 임진왜란 이후에 여러분 외래작물이 도입되었습니다. 17세기에는요 고추. 이때 고추 들어오면서 우리 밥상머리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죠. 고추, 담배, 옥수수, 감자, 감자래. 옥수수, 호박, 토마토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17세기는 담배, 고추 정도만. 근데 18세기에는 일본으로부터 고구마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청으로부터 감자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고구마하고 감자는 최고의 구황작물이 됩니다. 구황작물이 뭐예요? 굶주림을 구하는 작물. 그러니까 쌀이 없어도 이걸 밥 대신 주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일랜드 이런 데는 감자가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외래작물이 도입되었구나. 그 정도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래작물이 전래되었다. 그 다음 그럼 지금 위쪽에 중요한 걸 했죠. 조선 후기 경제 변화에서 여러분 대동법 다시 한번 정리. 대동법 시행으로 상업이 발달하고 장시가 발달하게 되니까요. 화폐 유통이 활기를 띠고요. 선대제 수거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대동법 시행으로 상공업이 발달한다. 대동법 시행으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한다. 다 같은 말이죠. 특히 대동법이라는 게 뭐였죠? 각 지역에서 특산물을 세금 걷는 대신 쌀이나 포목이나 화폐로 세금을 걷겠다. 그럼 국가가 그 지역의 특산물이 필요로 할 경우는 공인을 지방에 보내서 그 물건을 사들이겠다. 이게 대동법이었죠. 기억나십니까? 대동법으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이양법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양법은 분명히 노동력이 80% 감소되니까 광작이 가능해지고 광작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농경지에서 쫓겨난 농민들이 나오면서 그 농민들은 도시나 광산이나 포구로 가서 임노동자가 되어지는 거고 그 임노동자들이 생겨나면서 만약에 5명의 소작농이 필요했는데 4명이 쫓겨났어요. 1명의 소작농이 이제 그 넓은 농경지를 다 소작 짓게 됩니다. 이 1명의 소작농은 분홍으로 성장합니다. 같은 소작농이었는데 누구는 분홍이 되고 누구는 임노동자가 되니까 이래서 농민이 계층 분화가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이양법 가지고 어려운 내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양법을 가뭄이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금지시켰지만 농민들은 목숨 걸고 이 양법을 실시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하니까 그랬던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벼 자체의 생산력도 훨씬 증대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특히 이모작이 가능했을 때 보리는 수치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 내용 좀 어려워서 시험에 나오지 않겠다만 내가 만약에 자영농입니다. 이모작했어요. 생산량의 10분의 1을 국가에 내야 되는데 쌀만 10분의 1 국가에 내는 거고 보리는 내가 100% 다 먹습니다. 내가 만약 소작농이야. 그럼 내가 남의 토지를 빌려서 경작했으니까 땅을 빌린 대가 지대로 쌀 농사를 지었어요. 생산량의 절반을 지주에게 갖다 바쳐야죠. 근데 이모작에서 보리 농사를 지었습니다. 보리는 내가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막말로 당시 소작농들은 이래저래서 세금을 다 뜯기기 때문에 쌀은 구경하기도 힘들고 보리 먹고 사는 건데 보리를 보통 5월 정도에 우리가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월, 4월 이 기간을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상식으로 들으세요. 이 양법 가장 중요한 건 노동력이 절감되어 광작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농민의 계층 분화가 생겨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세요. 농민의 계층 분화 나오잖아요. 누구는 분홍으로 성장해. 누구는 임노동자가 되었어. 누구는 객주여각이 돼. 객주여각이 뭔지는 아래 상업에서 볼 거고요. 바로 2번의 사상이 뭔지도 아래 상업에서 볼 거고 누군가는 광산로 이동해. 조선 후기만 광산 경영이 활기를 띠어요. 왜 그런지 밑에서 볼 거고 머슴 날품 팔이 막 산적 화전민이 되기도 하고 농민의 계층 분화 현상 보입니까? 바로 이 앙법 때문에 조선 후기 농민의 계층 분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지대라는 게 여러분 소작농이 지주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대가로 생산량의 절반을 준다. 병작, 반수, 2분의 1을 주는 걸 지대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지대는 지금까지 이걸 타조법이라고 해요. 7타자, 정률지대, 생산량의 2분의 1.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주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소작농이야. 근데 지주가 착해? 그리고 여러분도 열심히 일을 해. 그럼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언젠가는 소작농이 지주에게 와서 지주님, 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농사가 이렇게 잘 지어질 때도 있고 안 지어질 때도 있으니 그냥 그러지 마시고 지주님이 저를 믿으신다면 1년 제가 지주님께 드릴 액을 정해버립시다. 그럼 지주가 그래 내가 널 믿으니 그렇게 하거라. 이게 정액제입니다. 그걸 도조법이라고 해요. 여러분 도조법이 시행되면 소장농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주에게 줘야 될 정액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액수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농사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노동의욕이 고취되죠. 안 그러면 지주에게 줄 게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농사가 안 지어지게 되면 난 작살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정률지대에서 정액지대,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가면서 지주와 소장농의 관계가 금전적 계약 관계가 되고 지주에게 줘야 될 소장료가 정해져 있는 상태의 소장농은 더욱 열심히 농사짓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를 지주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되더라 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생산량의 3분의 1을 주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그냥 여러분 쉽게 공부하자니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설명은 지금 다 해드립니다만 조선 후기 지대가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어 가면서 지주와 소장농의 관계가 금전적 계약 관계로 바뀌었어? 그럼 예, 이거 조선 후기예요. 라면 시험 문제 안 틀려요. 됐나요? 다음 밑에 지금 말은 좀 빨리 합니다. 마지막에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원래 이쪽 파트도 공무원에서는 제가 90분 동안 강의해야 되는 건데 물론 우리 한능검이 쉽게 출제되기는 하지만 제가 말은 어쩔 수 없이 또 빨리 해야 되고 압축해서 해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빨리 갑니다. 그 다음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 나오고 이제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이 나오는데 여러분 철저하게 상인 중심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시전 상인은 벌써 두어 번 이야기했습니다. 조선 중심과 종로통에 시정가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게 다 관영 상점이에요. 국가의 그 상점을 운영하는 상세를 내는 친구들이 시전 상인이다. 됩니까? 자, 그런데 밑에 보부상도 공부됐습니다. 장과 장을 연결하는 특히 조선 후기 18세기 장시가 전국에 천여 개로 확대되면서 나름 오일장이 형성이 되면서 유통망을 형성하는 친구들이 보부상이다. 오일장은 전기시장이다. 상설시장이 아니다. 상설시장이 되려면 인구가 더 늘어야 되고 교통이 발달해야 돼서 그래서 상설시장 같은 게 생겨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 상설시장이고 백화점 날마다 문 열잖아. 되십니까? 그래서 오일장, 전기시장, 보부상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알겠죠? 나머지 역할들 여러분 지금 막 한국협회 노란색이 돼 있긴 합니다만 아주 중요해요. 근현대사 가서 독립협회를 해산시켰던 단체가 한국협회다. 한국협회는 보부상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건 나중에 중요하지만 지금은 쉽게 공부하십시오. 그냥 보부상의 어떤 친구들이다. 장과 장을 연결하는 친구들이다. 그 다음 공인 공부했죠. 대동법 시행으로 등장한 상인들이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관수품을 지방에 가서 그 특산물, 곡물들을 사가지고 오는 친구들이죠. 봐, 벌써 지금 몇 번을 반복합니까? 시전상인했고 보부상했고 공인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객주여각이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는 포구도시가 장시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포구도시가 뭐냐면 바닷가의 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분명히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조운 제도를 공부했죠. 강가나 바닷가에 세금이 씌어가는 창고 조창이 있다. 조창 중에 충주의 가흥창이 조금 유명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도시 이름에 포자 나오잖아요. 영산포, 마포, 옛날 창원포. 이 포자 나오면 전부 다 조창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영등포. 그런데 여러분 이 포구도시들이 왜 규모가 커지냐면 조창이 있으면 세금 싣고 올라오는 배가 있고 이 배가 조창에 세금을 내려야 되잖아요. 쌀을. 그리고 다시 쌀을 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객주나 여각 같은 게 생겨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장시에는 주막이 있다라고 하면 포구도시에는 객주나 여각이 있다. 근데 이 객주 여각이 객주에서 하룻밤 묵어가세 혹은 여각에서 하룻밤 쉬어가세 이렇게 공간 개념으로도 가지고 있는 게 객주 여각인데 그 객주와 여각에서 활동하는 상인들을 또 객주 여각이라고도 부릅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하여간 바닷가 포구도시에 있는 상인들이 객주 여각이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사상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겐 좀 어렵겠습니다만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17세기경에 벌써 동대문이나 남대문 그냥 듣기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니야? 동대문은 2연이고 남대문은 7패라는 곳인데 2연과 7패의 난전들이 생겨납니다. 누가 난전이냐면
우리 시장에 가도 무슨 상해 해가지고 채소 파는 시장 상점이 있죠. 그곳에 카드 결제 됩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요, 바구니에, 빨간 바구니에 막 가지, 고추, 상추 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좀 하나 사가, 총각, 고추 좀 사가 하는데 카드 결제 됩니까? 안 되죠. 그분들이 난전이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동대문 입구와 남대문 입구에서 난전들이 장사를 해버리다 보니까 서울로 들어가서 종로에서 시전에게서 물건을 사야 될 사람들이나 혹은 시전에게 물건을 넘겨야 될 도매상들이 2연 7패 혹은 한강 건너기 전에 광주 송파장 이런 곳에서 난전들과 거래를 해버리니 시전상인들이 피해가 막심해. 시전상인들은 자기는 국가에 세금 내는데 전 난전들은 세금도 안 내고 장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전상인들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숙종 때 그 난전들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게 금난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시전상인들이 자기 장사나 하지 않고 난전들 때려잡는 게 합법이 되니까 아주 정치 깡패는 아니죠. 경제 깡패들, 용역들 막 동원해가지고 난전들을 두드러 까는 거야. 그런데 이 난전 가난한 상인들을 너무 불쌍하게 봤던 누가? 정조가 그 금난정권을 철폐시킨 겁니다. 난전들도 자유롭게 상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라. 이해되십니까? 대신 6가지 물품, 유기전이라고 하는 6가지 물품, 옷감 종류가 많아요. 이것만 시전상인들이 독점 판매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금난정권을 철폐하되 유기전을 제외한 금난정권 철폐예요. 유기전은 여전히 시전상인들만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조에 그렇게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신해통공 혹은 통공정책이었죠. 정치사에서 만났고 경제사에서 다시 아마 근데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난전들이 도시를 거점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전 리꼬르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금난정권 설명을 할 때 정조가 사상들의 자유로운 상행위를 허락했다. 난전 리꼬르 사상이니까 같은 말입니다. 근데 사상들 중에 시험에 나오는 사상, 개성에는 송상이 있습니다. 이 송상은 청과 인삼 판매하기도 하고, 그 다음 의주에는 만상이 있습니다. 의주 위치하시죠? 압록강 바로 아래. 그럼 의주의 만상들은 어떤 나라와 교역하겠습니까? 청나라와 교역하죠. 일본에는 내상이 있습니다. 동네 내상이에요. 동네가 지금의 부산 아닙니까? 부산에 동네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상들은 누구와 교역을 하겠습니까? 빨리요. 일본과 교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성의 송상이 만상과 내상의 정확히 중간 지점에 있네. 이 송상은 만상과 내상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평양의 유상 별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대신 세금을 운송하는 상인들을 경강상인이라고 합니다. 이 경강상인들을 다른 말로 또 선상이라고 하는데, 이 경강상인들이 한양으로, 경강이라는 게 한강을 뜻하는 거예요. 서울에 흐르는 강. 그래서 이렇게 한강으로 밀물대 들어가가지고 경창에 세금 운송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상인 다 된 거죠. 어렵지 않죠. 시전상인 알죠? 종로에 있는 국가의 관수품을 조달하는, 종로에서 관영 상점을 운영하는 친구들. 그 다음 시전상인을 지금 기억해내야 나중에 근현대사 공부할 때 시전상인들이 상권 수호 운동의 일환으로 황국중앙총상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전상인을 기억해 놓으세요. 장과 장, 전기시장 5일장의 유통망을 형성한 상인들이 보부상, 대동법 시행 이후에 지방에 내려가서 국가의 물건을 중앙정부에 올려보내는 공인들, 그리고 포구도시에서 활동했던 객주나 여각, 무슨 활동할까요? 객주 여각은 금융업, 위탁 판매업, 숙박업, 그리고 사상들, 도시를 거점으로 성장한다. 개성의 송상, 의주의 만상, 동네의 내상, 그리고 경강상인들이 있었더라. 됩니까? 상인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알면 시험 문제 안 틀립니다. 근데 여러분, 시전상이나 보부상은 조선 전기도 살짝 있었습니다. 물론 보부상들이 전기시장에서 유통망을 형성한 건 조선 후기예요. 근데 방금 이야기한 공인이나 객주여각이나 송상, 만상, 내상, 경강상인 다 조선 후기 상인이다가 아주 중요해요. 지금 한능검에서는. 됩니까? 조선 후기 대동법 시행으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니 상인들도 조선 후기에 많이 출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광산. 여러분, 기본적으로 광산은 요역 중에 가장 힘든 요역이었겠죠. 여러분이 조선시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요역 현장에 동원당했는데 광산에 가서 석탄 캐라고 하면 그거 돌아버릴 노릇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역 기피 현상이 생긴다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역의 요역화 현상도 생겼죠. 그런데 조선 후기 17세기경부터 청나라와 무역 규모가 커지는데
청나라가 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함경도 단천 이런 데서 은이 많이 생산되거든요. 은광 개발이 활기를 띱니다. 그런데 국가가 요역 대상자를 확보하지 못하니 국가가 개인에게 광산 채굴을 허락을 합니다. 개인에게요.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사채라고 합니다. 개인이 채굴한다. 사채. 이걸 또 전문용어로 설점, 수세, 점을 설치하고 세금을 걷었다. 그런데 뭐 설점 수세할 때 17세기에는 뭐 별장이 세금을 걷다 이러면 너무 어려워질 것 같고 18세기에는 뭐 수령이 수세한다 이런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 조선 후기에 청과의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은광 개발이 활기를 띠었는데 조선 후기 사채가 가능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대신 18세기 정도 가면 잠채도 성행했다. 잠채가 뭐냐면 세금 내기 싫어서 몰래 채굴하는 걸 잠채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채. 그리고 이제 광산 경영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나타나. 이걸 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광산 전문 경영자가 출연하는데 이들을 덕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주와 덕대가 출연하여 분업에 토대를 둔 협업이 이루어졌다라고까지 이야기한다라는 게 18세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냥 광산 경영, 사채, 그리고 잠채, 물주, 덕대, 출연 이 정도 잡아주시면 다 조선 후기다. 물론 나중에는 금광 개발도 활기를 띱니다. 다음 페이지. 화폐 나옵니다. 여러분 화폐는 다른 거 공부하지 마시고 상평통보가 인조 때 처음 만들어지는데 언제 전국적으로 유통이 활기를 띠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고려시대도 화폐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뻥 찌죠. 고려시대 화폐들. 성종 때 건원중보, 숙종 때 의천의 건의를 받고 만들었던 활구나, 해동 통보중보, 삼한 통보중보, 조선 전기의 세종의 조선 통보, 그리고 뭐 태종 때 저화, 지폐. 근데 여러분 이 고려시대나 조선 전기에는 화폐가 만들어졌지만 유통이 활기를 띠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평통보가 조선 후기에 처음 인조 때 만들어졌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대동법 시행으로 공인들이 돈을 들고 다니면서 지방에 뿌리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6차 교육과정 이전에는 숙종 때 가서 대동법이 전국 시행될 때 화폐 유통이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만 7차 교육과정 한 10년 전부터는 실은 효종대로 국사 교과서에는 내용이 바뀌었지만 뭘로 출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숙종이나 효종이나 이 무렵에 화폐 유통이 본격화되었다. 그런데 유통이 본격화되었는데요. 유통량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물물 교환의 수단이 되었는데 화폐가 부족해져요. 왜요? 화폐를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인식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린고비 정신 아시죠? 화폐 들어오면 돈 이렇게 덩어리채로 장독대에 넣어놓고 간장, 매주 띄우고 아니면 땅에다 묻어버리고 국가가 화폐를 아무리 만들어도 화폐 부족 현상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 5만 원짜리 부족 현상 생기잖아. 아 부자들이 5만 원짜리 수백, 수천, 수만 장을 제겨놓으니까 나도 좀 그러고 싶은데 이해되십니까? 그게 돈전 말을황. 돈이 말라버렸어. 전황. 돈이 마르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화폐가 귀해집니다. 화폐가 귀해지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니까 물가는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조선 후기 상평통보 유통이 본격화되었지만 유통량이 부족한 전황 문제가 발생하여 물가가 하락했다. 돈이 말라버리니까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물가는 오히려 하락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대무역 보시면 여러분 청과는 만상이 주도했다. 됐죠? 우주의 만상. 일본과는 내상이 주도했다. 근데 여러분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개시나 후시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보통 무역을 이야기할 때 국가가 주도하면 공무역이고 개인이 주도하면 사무역입니다. 시험에 많이 안 나오는 내용 같아서 책에는 있지만 제가 많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건 진짜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통일신라 시대에 공무역, 사무역 행해집니다. 장보고가 하는 무역이 공무역이야, 사무역이죠. 국가 차원에서 사무역을 유독 막았던 건 고려시대인데 이런 것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조선시대 와서 하여간 이 공무역을 조선 후기 와서 개시무역이라고 하고 사무역을 후시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뭔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개시와 후시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냥 조선 후기다. 우주 만상들이 활약하는 곳에서 뭐 중간 개시, 중간 후시가 있었다. 동네 개시, 동네 후시가 있었다. 그런 것보다도 개시무역, 후시무역 등장하면 조선 후기다. 시간 많이 걸렸죠. 그만큼 공부량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쪽 파트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항상 이게 지금
1세분들에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작은 오류가 있는데 186페이지 대단원이 조선 경제사 그랬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조선 후기 경제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의 변화예요. 2세는 조선 후기 경제사로 지금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다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의 변화다. 여러분은 예라고 대답만 하십시오. 자, 몇 개 나오나 볼게요. 분명히 제가 빠뜨리는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는 대동법이 시행하여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였습니까? 예. 여러분, 대동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공인란은 상이 등장했습니까? 예. 여러분, 조선 후기 이양법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까? 예. 여러분, 조선 후기 이양법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광작이 가능했습니까? 예. 여러분, 조선 후기 이양법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광작이 가능해지니까 임노동자가 출현했습니까? 예. 여러분, 조선 후기 이양법이 전국 실시되고 광작이 가능해지고 임노동자가 출현하니 농민의 계층 분화가 일어났습니까? 예. 여러분, 조선 후기 타조법이 도조법으로 바뀌는 지대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여러분, 조선 후기 지주와 소장노의 관계가 금전적 계약 관계로 바뀌었습니까? 이해해야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조선 후기 포구 도시의 규모는 장시보다 컸습니까? 예. 여러분, 포구에서는 객주와 여각이 활약했습니까? 예. 되나요? 조선 후기 장시가 전국에 천여 개 생겨나면서 전기시장, 오일장으로 유통망을 형성했습니까? 예. 그곳에 보부상들이 활약했죠. 조선 후기 난전들이 활약을 하다가 도시를 거점으로 사상으로 성장했습니까? 예. 조선 후기 시전 상인들은 사상들, 난전들을 장사 못하게 하는 그 많은 권리인 금난 정권을 확보했습니까? 예. 금난 정권은 정조 때 신해통공으로 철폐되어 사상들의 자유로운 상행위가 가능해졌습니까? 예. 조선 후기 송상은 만상과 내상 사이에서 중개무역했습니까? 네. 조선 후기 의주의 만상은 청과 무역했습니까? 예. 조선 후기 동네 내상은 일본과 무역을 했습니까? 예. 여러분, 진짜 내상하고 만상 단어만 바꿔버려요. 당연히 잡고 계셔야죠. 조선 후기 상평 통보 유통이 본격화되었습니까? 예. 화폐 유통이 본격화되었으나 유통량이 현저히 부족하는 전환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예. 물론 여러분, 제가 아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환이나 어음 등이 활용되기도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신용화폐, 환이나 어음 등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까? 예. 지금 20개인지 15개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20개인 것 같은데 조선 후기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21개인 것 같은데 조선 후기 광산 경영이 활기를 띠었습니까? 예. 조선 후기 사채 설점 수색 가능했나요? 예. 조선 후기 18세기는 잠채도 성행했나요? 예. 조선 후기에 물주가 출현하고 덕대가 출현하여 분업의 토대를 둔 협업이 광산 경영에서 보여졌습니까? 예. 25개. 그러니까 진짜 선지로만 더 있다. 조선 후기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습니까? 예.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외래 작물이 도입되었습니까? 예. 됐나요? 됐나요?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의 변화. 여러분, 고대, 고려 중세, 조선 전기 경제 특징 생각보다 시험에 거의 출제 안 됩니다. 물론 고대 민정서 같은 경우는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방금 고대, 고려, 조선 전기 경제 상황의 변화를 다 합쳐도 조선 후기보다 적게 출제됩니다. 진짜 많이 출제됩니다. 앞쪽에서는 전식과나 과전법이나 이런 게 좀 출제가 됐겠죠. 그리고 여러분, 조선 후기에 여기에 대동법, 균역법 더해버리면 장난 아닙니다. 대동법, 균역법 더해버리면 30개 넘어가겠죠? 또 해요. 대동법, 균역법 다 조선 후기입니다. 됐습니까? 조선 후기 경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진짜 경제 더럽게 하기 싫다. 에이, 그럼 고대, 중세, 조선 전기 포기하시고 조선 후기만 보셔도 경제사 한 3문제 나오잖아요. 2문제 맞습니다. 됐습니까? 문제 풀겠습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지금 1세 책은 2문제일 걸고요. 2세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다른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문제를 이번 파트에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이 반포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 국가로부터 과전을 지급받은 관리는 더 이상 농민에게 조를 직접 거둘 수 없다. 그러니까 전주가 농민에게 직접 조를 수취할 수 없다. 이건 관수 관급제에 대한 설명인 걸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관수 관급제는 어느 왕 때죠? 성종 때이죠. 전주가 전객에게
직접 수치하는 걸 막는다. 그리고 관수간급제에 대한 설명이 관청에서 그의 생산량을 조사해 조를 거둔 후 관리에게 지급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책이 반포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러면 관리들이 전주가 돼가지고 수조권의 남용이 심하였다. 이게 정답인 거죠. 나머지는 조세 급납화가 확산되면 대동법 시행 이후에 이건 조선 후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선택지에는 조선 후기 내용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조선 전기 내용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한능건 교재 2세부터는 이 다음 문제로 문제가 바뀝니다. 불법적인 대립과 방구수포, 대립제가 성행했다. 방구수포의 폐단이 있었다. 이 방구수포 폐단을 해결하자고 군적수포제가 시행되었다가 조선 후기에 이제 균역법까지 가는 건데 16세기 상황이고 성종은 15세기 인물이기 때문에 내용상도 맞지 않고요. 정답은 2번 일단 떨어졌고 권무세족이 불법으로 농장을 확대했다. 이거는 고려시대니까 일단 정답이 되기 어렵고 도조법으로 소작료를 납부하는 농민이 늘어났다. 여러분 타조법이 도조법으로 바뀐 건 조선 후기 가서야 가능한 거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쪽 파트 2세부터는 이제 이 문제가 들어갑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 경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저도 낯선 사례입니다. 읽어봐야 되죠. 그러면 호조판서 이성원, 저 누군지 이성원이 누군지 모릅니다. 말하기를 종전에 허다하게 주저한 돈을 결코 작년과 금년에 다 써버렸을 리가 없고 경에 각 아문의 봉부 동전 역시 새로 조성한 것이 아니다. 작년과 금년에 지금 보니까 돈을 많이 만들었는데 돈이 없다 시중에. 근데 전황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끝났다. 조선 후기 상평통보 유통이 본격화되었으나 유통량이 부족하는 전황 문제는 언제? 조선 후기에 보여집니다. 근데 조선 후기 경제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덕대, 광상, 경영자, 그리고 물주, 덕대와 물주가 출연하여 분업의 토대를 둔 협업이 이루어졌던 광상, 경영이 활기를 띠었다. 이건 조선 후기 맞아요. 맞아요. 담배, 면화, 상품작물, 또 쌀, 채소, 상품작물, 그 다음 외래작물 도입 조선 후기 맞아요. 송상, 만상, 대청무역. 선생님, 의주, 만상이 청과무역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송상도 개성해서 인삼을 청나라에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선 후기 맞는 문장. 외관에서 개시라, 후시란 단어 나오면 무조건 조선 후기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종 때는 삼포가 개항되고 개해약주라는 걸 체결했고 광해군 때는 기유약주를 체결했는데 기유약주 체결하고 부산포에 외관이 설치됩니다. 그곳에서 공무역과 사무역을 때 이거 조선 후기. 정답은요? 과전법. 고려말 공양왕 때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했던 과전법에는 후신전과 휴량전이 있었죠. 근데 세조가 직전법을 시행하면서 후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했다. 이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래서 토지제도가 은근히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조선 후기인데 정답은 토지제도 관련해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쪽 파트 와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15분 정도에 진짜 끝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